차가운 가을바람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가로질러 불어왔다. 도시의 심장부, MJ그룹의 본사 꼭대기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바깥의 혼란과는 완벽하게 단절된 고요한 왕국이었다. 그 왕국의 주인 강민주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도시의 분주한 움직임이 아닌 그 너머의 무언가를 향해 있었다. 30대 후반의 그는 이미 대한민국 재계에 살아있는 신화였다. 그의 손에서 MJ그룹은 단순한 대기업을 넘어 기술과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의 성공 신화 뒤에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심장과 무자비한 결단력만이 존재했다. 감정은 사치였고 효율성이 유일한 신조였다. 그의 책상 위에는 단 하나의 먼지 입자도 허용되지 않았고 그의 하루는 초 단위로 계획되어 있었다. 오늘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오후에 중요한 해외 투자자와의 화상회의를 막 끝낸 참이었다. 수천억 원이 오가는 협상이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마치 잘 짜인 각본대로 연기하는 배우처럼 그는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다음 일정을 보고했다. 회장님, 준비되었습니다. 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1년에 단 한 번 그의 철저한 통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일정. 바로 부모님의 기일이었다. 그것조차 그에게는 감상적인 추모가 아닌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에 가까웠다. 최고급 세단이 소리 없이 도시를 빠져나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가족 묘지로 향했다. 차 안에서 민주는 태블릿 PC로 다음 분기 사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숫자와 그래프, 그리고 시장 점유율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그의 표정을 살폈지만 언제나처럼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이거나 혹은 애초에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묘지에 가까워질수록 하늘은 더욱 짙은 회색빛으로 변해갔다. 바람이 실어 나르는 낙엽들이 덧없이 흩날리는 풍경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쓸쓸한 감상을 불러일으켰겠지만 민준에게는 그저 자연현상의 일부일 뿐이었다. 묘역에 도착한 민준은 차에서 내렸다. 잘 관리된 잔디와 정갈한 묘비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의 가족 묘역은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었고 마치 살아생전의 권세가 죽어서까지 이어지는 듯 했다. 그는 익숙하게 부모님의 묘비 앞에 서서 준비해온 흰 국화꽃을 내려놓았다. 잠시 동안의 침묵.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슬픔이나 그리움 같은 감정은 없었다. 오직 형식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다음 주에 있을 신기술 발표회와 경쟁사인 태양전자를 어떻게 압박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의무를 다하고 돌아서려던 순간이었다. 그의 귀에 희미한 흐느낌이 들려왔다. 소리가 들려온 곳은 그의 가족 묘역에서 조금 떨어진 평범하고 작은 봉분 앞이었다. 10살 남짓되어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가 무덤 앞에 웅크리고 앉아 가녀린 어깨를 떨며 울고 있었다. 아이의 모습은 이 정적이고 엄숙한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민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는 계획에 없던 소음과 통제되지 않는 상황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그의 완벽한 세계에 균열을 내는 불협화음이었다. 그는 그저 무시하고 자신의 차로 돌아가려 했다. 그 아이가 누구든 어떤 슬픔을 가졌든 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발걸음을 때려던 그 순간 거센 바람이 불어왔다. 아이가 무덤 앞에 소중하게 놓아두었던 낡은 사진 한 장이 바람에 휩쓸려 날아와 민준의 구두 앞 축축한 흙바닥 위로 떨어졌다. 최고급 이탈리아 가죽 구두와 흙먼지가 묻은 낡은 사진.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존재가 그의 시선 안에서 충돌했다. 그는 짜증스럽게 허리를 숙여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저 아이에게 돌려주고 이 성가신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었을 뿐이었다. 흙을 털어내기 위해 무심코 사진으로 시선을 돌린 그의 손이, 그리고 온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시간이 멈춘 듯한 충격이 그의 뇌리를 강타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두 청년이 있었다. 한 명은 지금의 냉철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강민준 자신이었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다정하게 팔을 두르고 함께 웃고 있는 또 다른 청년. 민준이 지난 10여 년간 기억의 가장 깊은 곳에 봉인해두었던 배신과 증오의 이름. 유진우. 민준의 시선은 사진 속의 행복한 두 사람과 아이가 울고 있던 묘비에 새겨진 이름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갔다. 유진우의 묘. 심장이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통증과 함께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그가 배신자라 믿으며 평생을 증오했던 친구가 싸늘한 묘비 아래 잠들어 있었다. 민준은 숨 쉬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견고하게 쌓아 올렸던 그의 이성과 통제의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사진 한 장이 그의 차가운 심장을 부수고 그 안에 잠들어 있던 고통과 혼란, 그리고 이름 모를 슬픔을 깨워버렸다. 아이의 흐느낌이 이제는 먼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는 사진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사진 속에 웃고 있는 유진호는 그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았다. 왜 이제야 왔느냐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수많은 질문이 그의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아저씨, 그거 제 사진이에요. 작은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닿았다. 어느새 울음을 그친 아이가 다가와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눈물로 얼룩진 아이의 얼굴에는 경계심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내려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망울 속에서 그는 사진 속에서 웃고 있던 친구의 모습을 보았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얼굴의 흔적. 그는 아이에게 사진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이 낡고 작은 종이 한 장이 그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그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자신이 듣기에도 낯설 만큼 거칠고 잠겨 있었다. 이 사람, 누구니? 아이는 그의 질문에 다시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다. 우리 아빠예요. 아빠.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에 박혔다. 유진우에게 딸이 있었다. 그가 배신감에 몸부림치며 성공을 향해 달려오는 동안 그의 친구는 하나의 아빠가 되었고 결국 이 차가운 땅 속에 묻혔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거대한 진실의 파편이 그의 발밑을 무너뜨리고 있었고 그는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심연으로 추락하는 기분이었다. 수행비서가 멀리서 그의 모습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지만 감히 다가오지 못했다. 언제나 흔들림 없던 강민준 회장이 묘지 앞에서 만난 작은 소녀와 낡은 사진 한 장 앞에서 이토록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민주는 아이에게 사진을 돌려주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 자신의 차를 향해 걸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세상을 지배하는 제왕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세계가 무너져 내린 것을 목격한 길 잃은 영혼의 비틀거림이었다. 차에 올라탄 그는 운전기사에게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그저 창밖의 잿빛 하늘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진우야. 그날 이후 강민준의 완벽했던 세계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는 여전히 MJ그룹의 냉철한 회장이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일기 시작했다.
밤마다 그는 잊고 있던 과거의 꿈을 꾸었다. 유진우와 함께 밤을 새워가며 미래를 설계하던 작은 연구실, 성공을 꿈꾸며 웃고 떠들던 젊은 날의 기억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끝장냈던 끔찍한 그날의 언쟁과 오해. 그는 이제껏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유진우는 정말 그를 배신했던 것일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이었을까? 그 해답을 찾기 전까지 그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첫 번째 행동은 비서실장을 통한 비밀스러운 지시였다. 유진우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봐.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의 모든 것을, 특히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는 자신의 모든 정보망과 자금력을 동원해서라도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더 이상 과거에 대한 미련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무너져 내린 세계를 다시 세우기 위한, 그리고 어쩌면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싸움의 시작이었다. 묘지에서 울고 있던 작은 아이, 유하나. 그 아이의 눈물이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인 것이 아니라 깨부수어 버렸다. 그리고 그 깨진 틈 사이로 외면하고 있던 진실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강민준의 시간은 둘로 나뉘었다. 낮에는 여전히 MJ그룹의 완벽하고 냉철한 총수였지만 밤이 되면 그는 과거의 망령에 시달리는 한 남자로 돌아왔다.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침묵은 그를 더욱 깊은 고뇌 속으로 몰아넣었다. 잠자리에 누우면 십수년 전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허름한 창고를 개조한 작은 연구실, 커피와 라면으로 밤을 새우며 새로운 기술의 미래를 그리던 시절. 세상이 뭐라든 서로를 믿고 의지했던, 가난했지만 열정으로 가득 찼던 그 시간들. 사진 속에서처럼 환하게 웃던 유진우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기억은 언제나 마지막 그날에서 멈췄다. 핵심 기술의 소유권을 두고 벌였던 격렬한 언쟁. 서로에게 쏟아부었던 날카로운 말들. 넌 변했어, 민준아. 돈과 성공에 눈이 멀었다고. 진우의 절규 섞인 외침이 귓가에 맴돌았다. 당시 민준은 진우가 경쟁사인 태양전자의 박성호와 손을 잡고 자신을 배신했다고 확신했다. 박성호가 내민 몇 가지 증거와 교묘한 이간질에 완전히 넘어갔던 것이다. 그는 진우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를 밀어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이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정말 진우가 배신자였을까? 아니면 자신이 거대한 함정에 빠졌던 것일까?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겪었을 내면의 폭풍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오른팔이자 유일하게 신뢰하는 인물인 최 실장을 집무실로 불렀다. 최 실장은 10년 넘게 민준을 보좌해온 베테랑이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민준의 얼굴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지만 굳이 묻지 않았다. 민준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을 한 명 찾아봐야겠네. 이름은 유진우. 10년 전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야. 지금부터 그 사람의 모든 행적을 조사해. 가족, 직장, 교우 관계,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까지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최 실장은 잠시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회장이 과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특히 유진우라는 이름은 회사 초창기 멤버들 사이에서도 암묵적인 금기어였다. 하지만 그는 알겠습니다라는 짧은 대답만 남기고 방을 나갔다. MJ그룹의 정보팀과 외부의 최고 해결사들로 구성된 비밀팀이 즉시 꾸려졌다. 강민준의 지시는 곧 법이었고 그의 자금력과 정보력은 국가기관에 버금갔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한 사람의 인생을 먼지 하나까지 털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제 잊혔던 과거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며칠 후 첫 번째 보고서가 민준의 책상 위에 올랐다. 보고서는 유진우의 10년간의 삶을 건조한 사실들로 요약해 놓았다. 민준과 헤어진 후 그는 몇몇 작은 벤처 회사를 전전하다가 결국 경쟁사인 태양전자의 연구원으로 입사했다. 그곳에서 아내 서은아를 만나 결혼했고 딸 유하나를 낳았다. 평범한 가장의 삶.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그의 사망 기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3년 전 겨울 늦은 밤 퇴근길에 외곽도로에서 발생한 단독 교통사고. 공식적인 사인은 빗길 과속 및 운전 미숙. 사건은 그렇게 단순 사고로 종결되어 있었다. 민준은 보고서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운전 미숙이라는 단어가 그의 눈에 거슬렸다. 그가 아는 유진우는 누구보다 신중하고 침착한 사람이었다. 특히 운전대를 잡을 때는 더욱 그랬다.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던 그가 빗길에서 과속을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다. 너무나 깔끔하게 종결된 사건 파일은 오히려 의심을 증폭시켰다. 민준은 최 실장에게 추가 지시를 내렸다. 사고 기록을 더 깊이 파고들어 당시 출동했던 경찰, 현장 목격자, 차량을 감식했던 국과수 직원까지 전부 다시 확인해. 그리고 그의 가족, 유하나와 그 어머니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자세히 알아봐. 두 번째 보고서는 그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유진우의 아내 서은아와 딸 하나는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진우의 사망 후 태양전자 측에서 지급한 위로금은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했다. 개인 과실로 종결된 사고였기에 보험금도 얼마 나오지 않았다. 아내 서은아는 딸을 키우기 위해 식당 서빙, 마트 계산원 등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이 사는 곳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고 작은 연립주택이었다. 사진 속 남편의 묘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딸 하나의 모습과 고된 삶에 지친 아내의 모습이 담긴 사진은 민준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가 복수심에 불타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수조원의 불을 쌓아 올리는 동안 그의 친구였던 남자의 가족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만약 과거의 오해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 모든 비극의 책임은 일정 부분 자신에게도 있었다. 진실을 밝혀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그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나 명예 회복의 문제가 아니었다. 죽은 친구와 그의 남겨진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무겁게 짊어져야 할 책임이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단단해졌다. 그 안에는 이제 슬픔과 분노,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이 뒤섞여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파헤치던 팀으로부터 의미심장한 보고가 올라왔다. 사고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는 최초 진술에서 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검은색 대형 세단이 있었고 사고 직후 잠시 멈췄다가 급하게 사라졌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그는 며칠 뒤 경찰서에 다시 출두해 밤이라 잘못 본 것 같다며 진술을 번복했고 한 달 뒤 가족 모두와 함께 갑자기 해외로 이민을 가버렸다. 또한 진우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심각한 충격으로 인해 데이터가 손상되어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사고가 난 도로는 CCTV 하나 없는 외진 곳이었으며 그날 진우가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닌 굳이 그 길로 돌아간 이유도 불분명했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살인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유진우가 마지막까지 몸담았던 곳 태양전자가 있었다. 민준은 늦은 밤 거대한 집무실에 홀로 앉아 책상 위에 펼쳐진 자료들을 내려다보았다. 한쪽에는 의문투성이인 사고 보고서가, 다른 한쪽에는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하나와 어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잊고 있던 과거의 메아리는 더 이상 희미한 속삭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라 외치는
거대한 함성이 되어 그의 심장을 울리고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 거대한 그림자 뒤에 숨어있는 자가 누구든 그가 박성호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이라고 강민주는 유하나와 서은하의 생활 보고서를 며칠 밤낮으로 읽고 또 읽었다. 건조한 활자들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고된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당장이라도 그들을 찾아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싶었지만 이성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은 그들에게 더 큰 혼란과 의심을 불러 일으킬 뿐이었다.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기 전까지 그는 그림자 속에서 움직여야 했다. 그는 먼저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죄책감을 덜기 위한 행동이기도 했지만 죽은 친구의 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이제 그가 짊어져야 할 당연한 의무였다. 그는 다시 최 실장을 불렀다. 장학재단을 하나 이용해야겠네. 우리 그룹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곳으로. 재능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연구원 자녀들을 후원하는 곳이 좋겠어. 민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유하나를 그 재단의 특별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대학까지의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할 것. 그리고 어머니 서은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것. 경력이나 조건은 따지지 말고 아이를 돌보면서도 다닐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의 직장을 찾아주라고 했다. 모든 지원은 철저히 익명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그 어떤 흔적도 자신이나 MJ그룹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 최 실장은 회장의 이례적인 지시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강철 같던 그의 회장에게서 처음으로 인간적인 온기를 느끼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던 서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자신들을 과학인재 육성재단이라고 소개한 곳이었다. 그들은 남편 유진우의 과거 연구 실적을 높이 평가하여 그의 딸인 하나를 특별 장학생으로 선정했다고 통보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학금이 아니었다. 앞으로 하나가 학업을 마칠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혼란스러워하는 그녀에게 재단 측은 또 다른 제안을 건넸다. 재단 산하의 작은 도서관에 사서직 자리가 비어 있는데 그녀에게 그 자리를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안정적인 급여와 아이를 돌보기 용이한 근무 환경. 서은하는 이것이 혹시 보이스피싱 사기는 아닐까 의심했지만 재단의 실체와 제안의 진정성을 확인하고는 끝내 눈물을 쏟고 말았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추는 것 같은 기적이었다. 가족을 향한 따뜻한 손길이 뻗어나가는 동안 진실을 파헤치는 강민준의 다른 한 손은 차가운 벽에 부딪히고 있었다. 유진우의 사고를 재조사하던 팀은 심각한 저항에 직면했다. 진술을 번복하고 해외로 떠났던 목격자는 가까스로 찾아냈지만 그는 무엇인가의 극도로 겁을 먹은 채 입을 열기를 거부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들은 약속이나 한 듯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 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들 중 일부는 사건 종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심스러울 정도로 좋은 자리로 승진하거나 두둑한 퇴직금을 받고 은퇴한 상태였다. 모든 흔적이 교묘하게 지워져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진실을 철저하게 은폐하고 있는 듯했다. 한편 태양전자의 심장부, 화려한 회장실에서는 박성호가 불쾌한 표정으로 보고를 받고 있었다. 최근 유진우 연구원 건에 대해 뒷조사를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의 보안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보고 내용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았다. 그저 몇몇 흥신소와 정보원들이 3년 전의 교통사고 파일을 다시 들춰보고 있다는 정황뿐이었다. 하지만 박성호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는 수많은 경쟁자들을 짓밟고
이 자리까지 올라온 인물이었다. 사소한 실수가 제국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유진우. 그 이름은 박성호에게 있어서 반드시 묻어버려야 할 아킬레스건이었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강민준. 10수년간 자신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남자. 설마 그가 이제 와서 유진우의 죽음을 파헤칠 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강민준은 유진우를 배신자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고 그것은 박성호 자신이 만든 최고의 걸작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MJ그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가 마음에 걸렸다. 그는 보안팀장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쥐새끼가 누구든 간에 당장 꼬리를 잡아내.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못하게 만들어.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마. 박성호의 눈빛이 뱀처럼 번뜩였다. 태양의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이후 강민준의 조사팀은 보이지 않는 압박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팀원들이 미행을 당하는 일이 잦아졌고 사무실의 보안 시스템은 출처 불명의 해커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격받았다. 심지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한 조사원은 퇴근길에 괴한들에게 습격당해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노골적인 협박을 받기까지 했다. 이것은 단순한 방해 공작이 아니었다. 명백한 경고였다. 더 이상 다가오면 위험해질 것이라는. 최 실장은 민준에게 조사를 잠시 중단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건의했다. 하지만 강민준은 오히려 결심을 굳혔다. 박성호의 이런 거칠고 노골적인 반응은 그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그는 이제 확신했다. 유진우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며 그 배후에는 박성호가 있다는 것을. 그는 최 실장에게 말했다. 팀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게. 그리고 이제부터는 수비가 아니라 공격이야. 박성호가 가장 아파할 곳이 어딘지 찾아내. 그의 제국을 뿌리부터 흔들어 버릴 방법을.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친구의 억울한 죽음을 향한 분노와 진실을 향한 뜨거운 의지가 불타고 있었다. 그림자 속에서 진행되던 탐색전은 끝났다. 이제 두 거인의 정면 충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태양전자의 철벽 같은 방어에 강민준의 조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박성호는 교활했고 그의 수하들은 충성스러웠다. 직접적인 증거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민준은 초조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상대가 필사적으로 나올수록 그 벽 뒤에 거대한 진실이 숨어 있다는 확신만 커져갈 뿐이었다. 그는 전략을 수정했다. 정면으로 벽을 부수려 하지 않고 벽에 균열을 일으켜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기로 했다. 그는 MJ그룹의 막강한 자금력을 이용해 태양전자의 주가를 미세하게 흔들고 핵심 협력사들을 상대로 물밑 작업을 시작했다. 박성호의 제국에 작은 균열들을 만들어 내부의 누군가가 불안을 느끼고 밖으로 뛰쳐나오게 하려는 계산이었다. 그의 예감은 적중했다. 본격적인 공격을 개시하려던 어느 날 새벽 조사팀이 관리하던 보안 서버로 한 통의 암호화된 이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자신을 과거의 죄를 짊어진 전 태양전자 연구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유진우의 죽음에 대한 결정적인 진실을 알고 있으며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박성호의 감시망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신변 보호를 조건으로 단 한 번의 만남을 제안해왔다. 메일의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유진우 선배는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장은 민준의 심장을 그대로 꿰뚫었다. 마침내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것이다. 약속 장소는 서울 외곽의 낡은 성당이었다. 최 실장은 회장의 안전을 이유로 극구 만류했지만 민준은 직접 가야만 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친구의 마지막 진실을 마주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민주는 최소한의 경우 인력만을 대동한 채 약속 장소로 향했다. 십자고상 아래 낡은 나무 의자에 한 중년 남자가 초조하게 앉아 있었다. 세월의 무게와 죄책감에 짓눌린 듯 보이는 얼굴. 그가 바로 제보자 김영수였다. 민준이 다가가자 그는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민준은 자신을 소개하고 그를 안심시켰다. 두 사람은 성당 가장 구석진 자리로 옮겨 앉았다. 김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태양전자에서 유진우의 직속 후배 연구원이었다고 했다. 3년 전 태양전자는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출시를 앞두고 있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지만 출시 직전 마지막 안전성 테스트에서 유진우는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했다. 특정 조건에서 배터리가 아무런 경고 없이 폭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끔찍한 결함이었다. 유진우는 즉시 이 사실을 박성호 회장에게 보고하고 전면적인 리콜과 재설계를 주장했다. 하지만 박성호는 그의 보고를 묵살했다. MJ그룹과의 신제품 출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그는 수천억 원의 손실과 일정 지연을 감수할 수 없었다. 그는 결함을 은폐하고 그대로 출시를 강행하라고 지시했다. 유진호는 경악했다. 그는 이것은 기술자의 양심을 파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대량 살인입니다. 라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박성호의 결정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결함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백업하고 내부 고발을 준비했다. 언론과 정부기관에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박성호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 그것이 김영수가 유진우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유진우는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연구소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사고가 아님을 알았지만 박성호의 잔인한 보복이 두려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친구가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다 살해당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더 끔찍한 진실이 남아있었다. 민주는 마지막 남은 의문, 자신과 유진우의 관계가 왜 파탄났는지에 대해 물었다. 김영수는 괴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충격적인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는 아주 오래전 민준과 진우가 작은 연구실에서 함께 꿈을 키우던 시절부터 그들을 알고 있었다. 당시 그들의 재능을 눈여겨본 박성호는 그들의 기술을 훔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박성호는 두 사람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했다. 그는 진우에게는 민준이가 자네를 제치고 독단적으로 기술을 팔아넘기려 한다고 거짓 정보를 흘렸고, 민준에게는 진우가 태양전자와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다는 위조된 이메일과 서류를 보여주었다. 젊고 야심만만했던 두 청년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 강했던 만큼 의심이 싹트자 걷잡을 수 없이 서로를 불신하게 되었다. 결정적으로 박성호는 진우의 이름으로 된 가짜 기술 매각 계약서를 만들어 민준에게 보여주었고, 이것이 둘의 관계를 완전히 끝장내는 결정타가 되었다. 모든 것은 두 사람을 갈라놓고 그들의 핵심 기술을 독차지하려 했던 박성호의 치밀한 계략이었다. 모든 진실이 밝아지는 순간 민준의 세계는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지난 10수년간 그를 지탱해온 성공신화, 친구에 대한 증오심, 그리고 스스로를 고립시켰던 냉정한 이성, 그 모든 것이 한 남자의 탐욕이 만들어낸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음을 깨달았다. 친구를 잃은 슬픔과 그를 오해했던 죄책감이 거대한 해일처럼 그를 덮쳤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들을 압도하는 것은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차갑고도 무거운 분노였다. 그는 김영수에게 안전을 약속하고 성당을 나섰다.
차에 돌아온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남은 것은 오직 복수를 향한 강철 같은 의지뿐이었다. 그는 최 실장에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2단계 작전을 개시하게. 이제부터 그의 제국을 흔드는 게 아니야.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걸세. 김영수와의 만남 이후 강민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의 내면에서 들끓던 슬픔과 죄책감은 이제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로 응축되었다. 그는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를 꿈꾸지 않았다. 이것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친구의 명예를 되찾으며 괴물의 손에서 무고한 이들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는 MJ그룹 본사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전략회의실, 일명 워룸으로 그의 핵심 측근들을 소집했다. 최 실장, 그룹 최고의 법률가로 이루어진 법무팀장, 그리고 월스트리트 출신의 전설적인 금융 전문가까지. 거대한 스크린에는 태양전자와 박성호의 모든 것이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지배구조, 자금 흐름, 숨겨진 자산, 그리고 정계와 언론계에 뻗어있는 인맥까지. 목표는 단 하나, 이 거대한 제국의 완전한 붕괴였다. 민주는 체스 마스터처럼 치밀하고 대담한 공격 계획을 세웠다. 그의 전략은 세 개의 축으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금융전쟁이었다. 그는 해외에 설립된 다수의 유령 회사를 통해 태양전자의 주식에 대한 대대적인 공매도 공격을 시작했다. 동시에 태양전자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부정적인 루머, 물론 모두 사실에 기반한 를 시장에 교묘하게 흘려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 그의 목표는 주가 폭락을 유도하여 박성호를 자금난에 몰아넣고 그의 지배력을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었다. 그의 공격은 외과수술처럼 정교했고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축은 법률적 압박이었다. 민준의 보호 아래 안전한 곳에 머무는 김영수의 증언을 바탕으로 법무팀은 박성호를 상대로 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준비했다. 특히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배터리를 고의로 유통시킨 행위는 소비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범죄 행위임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민주는 이 법률적 카드를 가장 극적인 순간에 터뜨리기 위해 조용히 칼을 갈았다. 마지막 세 번째 축은 여론전이었다. 그는 국내에서 가장 집요하고 정의감 넘치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와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는 살인 혐의라는 핵심적인 내용은 아직 숨긴 채 태양전자의 비윤리적인 경영 실태와 제품 안전성 문제에 대한 몇 가지 확실한 증거 자료들을 넘겼다. 작은 불씨를 던져 거대한 화재를 일으키기 위한 포석이었다. 박성호의 제국은 사방에서 몰아치는 폭풍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태양전자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언론에서는 연일 그들의 도덕성을 비판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박성호는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 강민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에 찬 고함을 질렀다. 십수년간 자신의 발밑에 있다고 여겼던 강민준이 감히 자신의 성을 향해 대포를 쏘아대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분노로 그리고 서서히 불안과 공포로 변해갔다. 그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인물이 아니었다. 코너에 몰린 짐승은 더욱 난폭해지는 법이다. 박성호는 즉시 방역에 나섰다. 그는 자신이 통제하는 언론을 이용해 MJ그룹의 초기 성장 과정에 대한 악의적인 흑색 선전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강민준을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운 기업 사냥꾼으로 몰아가는 여론 조작이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방역은 훨씬 더 비열하고 잔인했다. 그는 자신의 수하들에게 강민준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라고 명령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닌 그의 감정을 뒤흔들 수 있는 무언가를. 그리고 박성호의 정보망은 곧 유진우의 가족 서은하와 유하나의 존재를 발견했다. 비록
강민준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찾지 못했지만 유진우의 가족이 최근 갑작스럽게 기적 같은 행운을 맞이했다는 사실은 그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어느 날 오후 서은아는 새로 얻은 직장에서 퇴근하여 딸 하나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모퉁이를 돌 때였다. 굉음과 함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인도를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해왔다. 서은아는 비명을 지르며 딸을 품에 안고 쓰러졌다. 차량은 모녀의 불과 몇 센티미터 앞에서 급정거했다. 잠시 정지했던 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경적을 울리며 사라졌다. 단순한 운전 미숙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의도적인 위협이었다. 충격과 공포에 떠는 모녀. 이것은 박성호가 강민준에게 보내는 명백한 경고였다. 너의 소중한 것을 얼마든지 파괴할 수 있다. 그 소식은 즉시 최 실장을 통해 강민준에게 보고되었다. 보고를 듣는 순간 전략가의 냉철함으로 가득했던 민준의 눈빛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 안에서 이글거리는 것은 순수한 살해이었다. 박성호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그는 감히 자신의 친구가 남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보물을 건드렸다. 그 순간 비즈니스 전쟁의 모든 규칙은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응징뿐이었다. 그는 워룸의 스크린에 떠있는 폭락하는 태양전자의 주가 그래프를 노려보며 지옥의 나락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부족해. 최종 프로토콜을 가동하게. 나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원한다. 단 하나도 남김없이.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박성호의 경고는 강민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족쇄를 풀어버렸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를 넘어선 모든 것을 무로 되돌리려는 공허한 결의로 가득 찼다. 워룸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는 스크린에 떠있는 박성호의 사진을 응시하며 나지막이 선언했다. 지금부터 태양전자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작한다. 좌중은 숨을 죽였다. 이것은 단순히 기업을 사들이는 행위가 아니었다. 적의 심장부에 깃발을 꽂고 그 성벽 안에서 모든 비밀과 죄악을 만천해 공개하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이익을 위한 M&A가 아닌 파멸을 위한 M&A. 재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민준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전 세계 금융시장에 흩어져 있던 MJ그룹의 막대한 자본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위장법인과 투자사를 통해 태양전자의 주식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연이은 악재로 폭락했던 주가는 엄청난 매수세에 힘입어 미친 듯이 치솟았다. 시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이것은 태양전자의 이사회와 대주주들을 극도의 공황 상태로 몰아넣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다. 박성호의 내부 지지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그를 고립시키려는 전략이었다. 박성호는 작은 방어선을 구축하려 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전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금융시장이 전쟁터로 변한 바로 그 시각, 강민준은 예고 없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단상에 올라섰다. 기자들은 당연히 적대적 M&A에 대한 질문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 밖의 것이었다. 그는 MJ그룹이 윤리기술 경영을 선포하며 그 첫 번째 실천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전 사회적인 조사를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태양전자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모든 발언은 사실상 태양전자의 주력 제품을 겨냥하고 있었다. 이것은 유진우가 목숨을 바쳐 막으려 했던 재앙을 세상에 공론화시키는 명예로운 포격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이 앞다투어 기사를 송고하는 바로 그 순간 약속된 신호가 떨어졌다. 강민준과 협력해온 탐사보도 전문 기자의 인터넷 기사가 세상에 공개되었다.
태양전자 치명적 배터리 결함 은폐, 한 연구원의 의문의 죽음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그 자체로 하나의 폭탄이었다. 기사에는 김영수의 익명 증언, 배터리의 기술적 결함을 입증하는 데이터, 그리고 회사가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 증거가 상세히 담겨 있었다. 기사의 마지막 부분은 유진우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며 끝을 맺었다. 기사는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박성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제국을 지켜보았다. 주식시장은 통제불능의 상태였고 인터넷은 자신의 범죄를 고발하는 기사로 도배되었다. 그의 휴대전화는 분노한 이사회 임원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서둘러 거리를 두려는 정계 인사들의 전화로 불이 났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강민준, 그는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토하며 사무실의 집기들을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패배한 왕의 공허한 분노 표출에 불과했다. 그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었다. 여론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지자 마침내 강민준의 마지막 카드가 던져졌다. 그의 법무팀이 검찰의 박성호를 살인교사 및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김영수의 보호된 증언과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들이 첨부되었다. 거대한 미디어의 폭풍 속에서 검찰은 더 이상 이 사건을 외면할 수 없었다. 검찰총장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고 바로 다음 날 아침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태양전자 본사로 들이닥쳤다. 압수수색이 시작된 것이다. 그날 오후 두 개의 상반된 풍경이 펼쳐졌다. 한쪽에서는 헝클어진 머리에 핏발선 눈을 한 박성호가 자신의 사무실 통유리창 너머로 개미떼처럼 밀려들어와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해가는 수사관들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철옹성 같던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다른 한쪽에서는 강민준이 복잡한 워룸이 아닌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네를 타며 밝게 웃고 있는 유한에게 향해 있었다. 그의 철저한 보호 아래 아이는 마침내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되찾은 모습이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그의 귓가에 들려왔다. 지난 10수년간 단 한 번도 그의 얼굴에 나타나지 않았던 희미하지만 진실된 미소가 처음으로 그의 입가에 피어올랐다. 결정적인 한 수는 적을 파멸시키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아이의 미래를 지켜내는 것이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거인 박성호의 몰락을 알리는 서곡에 불과했다. 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치명적인 배터리 결함을 인지하고도 출시를 강행한 내부 보고서, 유진우를 협박하고 그의 죽음과 관련된 증거들을 인멸하라고 지시한 녹취 파일, 그리고 그의 비밀 금고에서 발견된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려진 천문학적인 규모의 뇌물 장부까지. 대한민국은 거대 기업 총수의 추악한 민낯에 경악했고 여론은 들끓었다. 태양전자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태양전자의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다. 어제까지 박성호의 발밑에서 충성을 맹세하던 이사들은 이제 살아남기 위해 그를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회의장에 들어선 박성호는 초췌했지만 여전히 오만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강민준의 음모라며 자신을 믿고 따르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이사들을 협박하고 회유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권력은 이미 신기루처럼 사라진 후였다. 강민준의 적대적 M&A로 최대 주주가 바뀐 상황에서 그들은 새로운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일 뿐이었다. 박성호 회장 해임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자신의 성에서 쫓겨난 황제처럼 그는 허망하게 모든 직위를 잃었다. 그가 이사실에서 쫓겨나 텅 빈 복도를 걸어 나올 때
로비에는 이미 검찰 수사관들과 수많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수사관이 그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성호 씨, 살인교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수사관들의 손에 이끌려 허무하게 수갑을 차야 했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거인의 시대가 끝나는 순간은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사람들은 정의가 마침내 승리했음에 안도했지만 강민주는 그저 묵묵히 TV 화면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성호가 사라진 태양전자는 혼돈에 빠졌다. 강민주는 최대 주주로서 경영 전면에 나섰다. 사람들은 그가 태양전자를 완전히 해체하여 공중분해시킬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의 선택은 달랐다. 그는 파괴자가 아닌 냉철한 구조조정 전문가로 돌아왔다. 먼저 박성호의 수종 역할을 했던 부패한 임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회사 내부에 만연했던 악습과 비리를 뿌리 뽑았다. 그리고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문제가 된 배터리 전량을 리콜 조치했다. 이는 친구의 목숨값으로 만들어진 부끄러운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만의 추모 방식이었다. 이후 그는 태양전자의 유능한 연구 인력과 가치 있는 자산들을 MJ그룹에 흡수 합병하여 더 건강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재탄생시켰다. 모든 폭풍이 잦아들고 세상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갈 무렵 강민주는 마침내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일을 마주할 준비를 했다. 그는 서은에게 연락하여 조용한 만남을 요청했다. 약속 장소는 그녀가 새로 일하게 된 햇살이 잘 드는 작은 도서관이었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수조 원의 계약을 앞두고도 떨지 않았던 그였지만 지금은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뛰고 있었다.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그의 상처받은 영혼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도서관 한쪽에서 책을 정리하던 서은하는 그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 곁에는 딸 하나가 조용히 그림책을 보고 있었다. 민주는 그들 앞에 마주 앉아 오랫동안 준비했지만 여전히 서툰 말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는 기업 총수로서의 자신을 감추고 아주 오래전 한 남자의 친구였던 청년 강민준으로 돌아갔다. 그는 품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아주 오래전 남편분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박성호의 계략으로 인해 자신과 진우가 어떻게 오해하고 갈라서게 되었는지를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친구를 믿지 못했던 자신의 어리석음과 너무 늦게 진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한 깊은 후회와 죄책감을 고백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운하는 충격과 혼란 속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남편이 가끔 술에 취하면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민준이라는 이름을 읊조리던 기억이 떠올랐다. 흩어져 있던 과거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하나가 그림책에서 고개를 들었다. 아이는 어른들의 복잡한 이야기를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눈앞의 아저씨가 아주 많이 슬퍼하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민주는 자신들을 도와준 장학재단과 일자리가 모두 자신이 마련한 것임을 밝혔다. 자선이 아니라 친구의 가족에게 짊어진 최소한의 책임이었다고. 그는 앞으로 유진우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고 그가 세상을 구하려 했던 위대한 연구자로 기억되게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하나를 바라보며 그녀의 아버지가 바랐을 멋진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 곁에서 지켜주는 보호자가 되겠다고 맹세했다. 그 순간 하나가 작은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민준의 떨리는 손등을 가만히 덮었다. 따뜻한 온기가 그의 부서진 심장의 조각들을 조용히 이어붙이기 시작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세상은 많은 것을 잊고 또 많은 것을 새로 얻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태양전자 게이트의 주범 박성호는 법의 심판대 위에서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살인교사, 천문학적인 규모의 횡령과 배임, 뇌물 공여 등 그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한때 재계의 거인으로 군림했던 그는 이제 차가운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다. 그의 몰락과 함께 세상은 억울하게 죽어간 한 연구원의 이름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다. 언론은 유진우를 양심을 지키다 희생된 영웅으로 재조명했고 정부는 그에게 과학기술 유공훈장을 추서했다. 그의 이름은 마침내 명예를 되찾았다. 강민주는 죽은 친구의 이름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 유진우 과학혁신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단순히 장학금을 주는 곳이 아니었다. 과거의 자신과 진우처럼 뜨거운 열정과 뛰어난 재능은 있지만 자본과 기회가 없는 젊은 과학도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꿈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혁신의 요람이었다. 민주는 이제 단순히 보고서의 숫자로만 세상을 보지 않았다. 그는 재단에 자주 들러 젊은 연구원들의 빛나는 눈을 들여다보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때로는 날카로운 경영인으로서 조언을, 때로는 인생의 선배로서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의 이런 변화는 MJ그룹 전체의 경영 철학까지 바꾸어 놓았다. 기술을 넘어 사람을 향한다. MJ그룹의 새로운 슬로건이었다. 강민준 개인의 삶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그는 철저한 통제와 효율성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다. 그의 펜트하우스에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그의 얼굴에는 희미하지만 잦은 미소가 깃들었다. 직원들은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존경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은하와 유하나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었다. 물론 연인으로서의 관계는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아픔을 공유하며 피보다 진한 유대감으로 묶인 공동체였다. 그는 주말이면 하나의 숙제를 봐주었고 함께 놀이공원에 가 솜사탕을 사주기도 했다. 텅 비어있던 그의 삶은 하나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져 갔다. 어느 화창한 봄날, 강민주는 하나의 손을 잡고 다시 그 묘지를 찾았다. 1년 전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던 바로 그 장소였다. 하지만 오늘의 풍경은 더 이상 춥고 쓸쓸하지 않았다. 따스한 햇살 아래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고 바람은 향긋한 꽃 내음을 실어왔다. 유진우의 묘비 앞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하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아이는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 한 장을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림 속에는 하늘에 있는 아빠와 엄마와 그리고 민준 아저씨가 모두 함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이는 묘비를 향해 제잘제잘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빠, 나 이제 전학간 학교에서 친구도 많이 사귀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과학 경시대회에서 상도 받았어요. 민준 아저씨가 많이 도와줬어요. 아빠 친구라서 그런지 아빠처럼 똑똑한 것 같아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봄의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민준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했다. 더 이상 과거의 망령에 시달리지도 복수심에 불타지도 않았다. 그는 묘비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친구에게 속삭였다. 진우야, 보고 있니? 내가 약속 지킬게.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내가 평생 곁에서 지켜줄게. 그가 눈을 감고 따스한 햇살을 느낄 때 부드러운 봄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오래된 친구가 고맙다고, 이제 너도 행복하라고 다정하게 속삭여주는 것만 같았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하나의 작은 손을 마주 잡았다.
한 장의 낡은 사진이 부수어버렸던 그의 차가운 심장은 이제 한 아이의 따뜻한 손길과 새로운 책임감, 그리고 되찾은 우정의 기억으로 다시 채워져 온전해졌다. 그는 하나와 함께 묘지를 등지고 걸어 나왔다. 그들의 발걸음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를 향하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과 희망으로 가득한 눈부신 햇살 속으로 향하고 있었다.